네, 오늘 강연의 내용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달이 아니고 우리가 과학, 기술이 발전이 우리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학은 출발이 우리 인류가 이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 또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태양을 신으로 우리가 신격화해서 숭배도 했었고 태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태양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포톤으로 밝혀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뉴턴부터 이 맥스웰 볼츠만을 거쳐서 아인슈타인까지 이야기가 넘어오게 됩니다. 세종시대 때만 해도 1400년도 이 15세기 초중반에는 조선이 전 세계 과학 문명의 최고였는데 그 뒤에 서서히 자취를 감춰서 나중에 가면 과학 기술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서양사를 배우다 보면 유명한 바스코 다가마 원정이 나옵니다. 바스코 다가마의 원정은 여기에서 이 인도에 가서 이 항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항해였고 요 직전에 명나라의 유명한 정화 대원정이 있었습니다. 이 항해와 이 항해가 성격은 조금 많이 다른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항해 군단이라든가 선원이라든가 원정이라든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당시 명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의 아주 조그만 변방 섬나라였어요. 나중에 대영 제국으로 가게 된 기초를 닦은 사람이 저는 헨리 8세라고 봅니다. 이 헨리 8세 관련해서는 6번 결혼했고 앤 볼린이라든가 여러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로 스토리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헨리 8세가 트리니티 칼리지를 만들었고 나중에 뉴턴이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맥스웰, 러더포드 등등 하면서 유명한 철학자까지 여기를 다 거쳐가게 되죠.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뉴턴, 아인슈타인, 맥스웰 이런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 사진이죠. 이 1927년 일렉트론과 포톤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솔베이 학회라고 열렸고 이 당대에 어떻게 보면 이 당시가 물리학의 최전성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11명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막스 프랑크, 닐스 보어 등등등 17명이 이 일렉트론하고 포톤에 대해서 학회를 했고 여기서 17명이 노벨상을 받는 일이었죠.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전에 증기기관은 있었어요. 그 증기기관을 보다 더 개량화 시켜서 이제 그걸 실용화 시켰던 것이 되겠고 이와 같은 변화는 이 마부와 마차에서 불과 10수년 만에 마차에서 전부 자동차로 바뀌게 됩니다. 불과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는 게 10여 년밖에 안 걸렸어요. 전기를 쓰는 등등 하면서 이 상황이 우리가 흔히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60년도에 일본과 한국의 GDP 차이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5%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5에서 6%라는 것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80년대까지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었던 나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일본은 한 가지 어느 시점부터 거의 평행선으로 나갑니다. 한국은 파지티브 슬로우,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중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화학 공업이 강했고 여기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이것이 현재까지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시점을 대개 이 1977년 이 언저리, 이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컴퓨터가 실용화가 시작됐고 그 전에 나왔던 인터넷이 등장하고 이 시점을 기해서 우리가 이전까지 애널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애플이 얼마나 급격한 성장을 했는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세상은 디지털 세계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이 디지털 세계를 우리가 디파인하는 것은 인터넷, 디지털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세상으로 주력이 옮겨가기 시작을 했죠. 반도체가 등장한 것이 1971년도 인텔에서 이때 트랜지스터 개수가 대략 한 2,4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 2,400개가 한 50년 동안에 10기가, 다시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용량이 그 집적도가 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로 봅니다. 기술이 과학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기술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실용화하고 상용화할 때 어떤 공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 노하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보였듯이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다 같이 들어가는 용량이 1987년, 8년도에 이르러서 한계, 평면에 집어넣는 것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왔냐 하면 이 집적도를 위로 쌓느냐 밑으로 쌓느냐 상당히 그 당시에 어려웠던 문제죠. 이 1987년도에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은 일본이 장악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자제품의 소니라는 브랜드에 감탄을 했던 시절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위로 쌓느냐 아래로 쌓느냐가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삼성은 위로 갔고 이 일본 회사는 아래로 갔습니다. 이 결정 하나에 의해서 게임의 법칙이 바뀐 겁니다. 2등이 1등을 이기려면 게임의 법칙을 바꾸든가 게임의 법칙이 바뀌어야 상당히 찬스가 생깁니다. 이름으로써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 시작됐고 무차별적인 공격에 이 일본의 이 기라성 같은 회사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의 선택이, 다시 반복하지만 이 기술적인 하나의 선택이 회사의 운명,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전 세계는 이런 관점에 있어서 치열한 또 다른 전쟁 중에 있고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의
슬롭이 경제력이 어디로 갈지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개인적으로 그다지 구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미 이 정보통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미 3차 산업부터 이어서 쭉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초전도 얘기가 많이 언급됐는데 이 초전도도 오래된 얘기입니다. 1911년도에 처음 발견이 됐고 여기서 핵심은 크리티컬 템퍼레처가 있고요. 그 크리티컬 템퍼레처 이하에서 초소성이 나오는데 4.2도가 리퀴드 헬륨의 온도예요. 4.2도 리퀴드 헬륨인데 리퀴드 헬륨은 운영하기도 힘들고 값도 굉장히 비싸고 이 온도가 상온으로 가면 뭐 당연히 좋지만 1987년도에 노벨상도 받았고 여기 타임지 커버 스토리까지 났는데 그때의 초점은 액체 질소, 리퀴드 나이트로젠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퀴드 나이트로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값이 굉장히 싸요. 뭐 물보다 싸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퀴드 나이트로젠 템퍼레처로 크리티컬 템퍼레처를 높이면 상용화가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여기 타임지 커버 스토리에 슈퍼컨덕티비티 리볼루션이라는 말까지 썼는데 엄청난 그 연구를 했음에도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MRI에 일부 쓰이는데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로봇 중에서 인간의 특성과 행동을 지닌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는 계속해서 당연히 발전해 나갈 것이고 지금 아마 여러 공장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가고 있고 나이가 들었을 때 환자를 돌본다든가 이런 데까지는 아마 곧 상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면 디스플레이에서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컨택트 렌즈에 디스플레이, 배터리, 센서, 이미지 센서, 모션 센서를 다 넣어서 보는 순간 바로 인식이 되게끔까지도 실용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이 남아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현재 생명 쪽에 관련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노화의 종말이고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여러분은 아마 150살이 될 수도 있고 불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쭉 느끼실 텐데 예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때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딱 한마디를 해주는 순간에 제가 그냥 바로 그냥 입력한 게 있습니다. 고작 70생에 희노애락을 갑축하다가 한 줌의 부토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니 의지 없는 나그네 있기를 아면이 수수롭도다 라는 글귀가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한 글귀인데 이때만 해도 한 70생애로 돼 있었고 여기에 옛날 이론에는 최대 수명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심지어는 최근에 2023년도에 휴먼 리프로덕션이란 그 타이틀까지 등장하는 현재의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최고의 바둑에 관한 인공지능은 중국의 전리에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만일 그 인간의 최고수가 바둑의 절대 신의 경지와 경쟁을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바둑은 잘 모르실 테니까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 그 핸디캡을 해서 미리 몇 점을 놓고 시작을 합니다.
몇 점을 놓는 걸로 예상이 될까요? 우리 지금 현재는 한국의 신진서가 세계 최고인데 2점을 놓고 못 이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현재 인간은 신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경지까지 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미 인간이 저 멀리 있는 감이 안 잡히는 신의 영역의 일부는 가까이 다가갔다. 앞으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 이 나오는 그 영향, 효과, 성과 이거는 현재로서 참 가늠하기조차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공상 추리과학 소설을 썼던 아시모프라는 그 화학과 교수였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관련 없어 보이는 2가지 흐름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해석하면 한쪽 분야에서 충분한 내공을 쌓으면 다른 쪽 분야도 연결할 수 있을 때 보다 더 창의적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오늘 드리고자 싶은 메시지를 우선 하나를 정리하면 공부, 삶,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조금은 한번 관점을 달리하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로마인 이야기를 쓰면서 여기서 최고 지도자로 줄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를 꼽았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지적 능력, 설득력, 그리고 내구력, 강한 의지,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 덕목을 지도자의 길로 꼽았습니다. 이 책에서 이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저라는 천재가 못 이루는 것을 천재가 아닌 인물이 어떻게 이뤄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시저가 암살당하고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꼭 천재만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아닙니다. 현명하고 이러한 덕목을 갖고 나갔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항상 갈망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리스 신화에 시간에 관련해서 2 신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타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특별한 각자에게 주어지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기회 때 또는 절정의 시간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기 얼마나 힘드세요? 이 힘든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부디 스스로를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체력, 인격, 그리고 학업, 이런 모든 면에서 바라건대는 청춘을 불사르며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발전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해안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인재가 되리라고, 바로 여러분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